이제 뭐가 제일 관건이겠습니까? 앞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미국은 24년 내년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달인가부터 F-16 네. 유럽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F-16이 우크라이나군이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초부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줄 수 있는 거의 모든 무기를 다 주고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 쏟아부어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보란듯이 성과를 내야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까지는 분명히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 최주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오늘도 흥미로운 전세계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최준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은 네. 어디로 출발할까요? 뭐 여러 가지 지난 이제 미국 이야기 네. 한참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잊어먹지 말아야죠. 우크라이나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뭐 워낙 요즘 뉴스가 잘 안 나오니까. 뉴스가 잘 안 나오는데 네. 뭐 항상 요즘에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옛날에 한국 전쟁을 바라보던 세계의 마음이 이랬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초반에 한 두세 달 바싹 관심 갖다가 바싹하다가 사고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야 이거 언제까지 도와줘야 돼? 뭐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이제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옛날 생각이 아마 이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는 어떻게 그냥 대치 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이제 뭐 반격을 개시를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매우 느린 속도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뭔가 이제 약간 동그라미 친 데가 조그맣게 보이긴 하는데 동그라미 친 데가 보이나 싶을 정도로 살펴보시면 예, 좀 키워볼까요? 네. 예, 키워보시면은 이렇게 보이죠. 보면은 동그라미 친 곳이 살짝씩 세 군데 정도. 예, 남부에서 세 군데, 동부 전선도 있고 예. 그래가지고 이쪽에서 일부 이제 성과를 내고 있으나 이제 너무 이제 지지부진한 거죠 보면은. 네. 예, 그래도 확대를 해서 보면 뭐 대략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이 원래 이렇게 이렇게 방어선을 펼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일부 지역에서 파고들어서 지금 이렇게 초록 그 하늘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있죠. 네.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쪽 지역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지금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하고 2차 방어선에서 지금 이제 투닥거리고 있는 저 파란색 예. 밑에 빨간 예. 뭐 예, 선들이 이쪽에 네네. 예, 그러니까 앞서서 보면 거의 보이지 않고 예, 매우 확대를 해서 보면은 이제 요 정도 예. 지금 파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밑에 지도 스케일을 보시면 한 제일 많이 돌파한 곳이 방어선을 한 10km 정도 이제 밀어붙인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네, 정도 네, 이제 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남부 전선에서는 기본적으로 우크라이나가 계속 공세를 펼쳐서 일부 이제 밀어붙이는 이제 형태고 반대로 이제 동부 전선 쪽 그 바흐무트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러시아가 이제 공세를 펼치는데 우크라이나가 지금 이제 방어를 이제 해내고 있는 이제 이러한 상황입니다 보면. 그럼 이제 동부에서는 러시아가 조금 더 그리고 남부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조금 더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 네. 그러나 큰 변화는 아직까지는 없는. 예, 큰 변화는 이제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이제 좀 갑갑해하는 어떻게 보면 뭐 그렇다고 해서 전선이 안 움직인다고 그래서 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죠. 네. 예, 그러다 계속해서 보니까 공방전은 벌어지니까 끊임없이 그러니까 뭐 하루에 수십 명, 수백 명씩 죽어 나가는데. 전선을 그어놓고 보면 네. 이제 제3자적 입장에서 보고 나면 뭐가 바뀐 거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변화가 차라리 좀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저 3자적 입장에서 좀 들긴 하는데 네.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 건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러시아가 이제 작년 말서부터 네. 올해 초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지뢰지대, 그다음에 대전 차후, 네. 그다음에 또 이 강화된 방어 거점 이런 것들로 이제 몇 중에 다중 방어선을 이제 펼쳐놓고 있다 보니까 이거를 돌파하는데 확실히 이제 애를 먹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거를 돌파하려고 그러면 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옛날에 그 90년대 네. 그 걸프전
네. 이라크랑 이제 네네. 그 다국 적군이 이제 했던 네. 그 당시 미국도 이 그 이라크군이 설치해 놓은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해서 한 몇 달 정도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랬어요. 예, 그냥 마구잡이로 막 밀어붙인 게 아니고 당시에 미군이 이제 보면은 뭐 항공 정찰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당시 이라크군이 펴놨던 이제 그 방어 진지를 그대로 모사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어요. 예행 연습도 예행 연습도 하고 그래 보니까 뭐 이를테면 장갑차에서 보병이 함부로 내리면 안 되겠다. 이 뜨겁고 이 모래밭에서 내리면 다 죽는다. 네네네. 그 다음에 그 공병이 모자라니까 그러면 불도저를 동원해가지고 여기를 방탄을 붙여가지고 그냥 차라리 밀어붙이는 게 낫겠다. 뭐 등등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실험을 하고 연습도 많이 했는데 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만한 여력이 사실은 없는 거죠. 시간도 없고. 예. 그래서 우크라이나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소규모 부대를 찢어가지고 네. 모이면 포탄이 떨어지니까. 어. 예, 원래 이제 제대로 공격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중대 규모 아니면 네. 대대 규모 정도는 돼야 이제 공격력이 있다라고 이제 보통 보는데 그렇게 모이는 순간 포탄이 떨어지니까 보통 이제 분대 규모도 안 되죠. 분대 반 정도 사이즈? 아니, 공격할 때요? 예, 아주 소규모로 하는 10명도 안 되게? 10명도 안 되는 소부대가 이제 전선 여기저기서 침투해가지고 예, 이제 육박전을 벌이고 그 다음에 하나씩 그러니까 피해는 많이 줄었어요. 피해는 주는데 대신 이제 속도가 안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이제 전선에서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기가 매우 어려워졌죠. 흩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를 서로 타겟으로 하냐면은 이제 공격 지점으로 가려면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네. 병력을 이제 뭐 순환시킨다든지 다른 지역에서 병력을 빼온다든지. 그러면 이제 전선 후방에서 움직이는 병력들은 아무래도 때로 몰려다니니까 오히려 이제 거기에 이제 집중해서 서로 포격전을 벌이는 이제 이런 모습이 이제 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가진 게 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이제 밀어넣기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러운 거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너희들 도대체 왜 걔네들은 어디다 써먹으려고 이렇게 안 집어넣고 있는 거야 이런 이제 생각들이 계속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선에서 상황이 타개가 잘 안 되니까 이제 다른 쪽에서 이제 전선을 이제 좀 넓혀서 성과를 보이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다른 곳이요? 예, 그러니까 주로 이제 크림반도. 원래 이제 이번에 벌어졌던 그 전장이 아닌. 네, 그렇죠. 이제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도에서 보면 요 밑에 요쪽 지역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이제 그 흑해함대, 러시아 흑해함대 사령부가 있는데 지난 9월 22일 날 이제 이 흑해함대 사령부를 아주 정밀 타격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밑에 검은 연기가. 예, 미사일 한 방 맞았어요. 한 방 맞아가지고 지금 폭파되는데 위에 지금 한 발 또 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야간에 아무래도 방어하기가 어려운 이제 야간에 공격을 하는데 이날은 대담하게 이제 주간에 이제 공격을 했죠. 그래서 1차 터지고 2차가 그대로 내려 꽂히면서 또 터졌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하면 더블탭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이 공격이 이제 성공을 하면서 사령관이 전사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야기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성 사진으로 보면 네. 뭐 타격을 한 건 맞아요. 이 화면에 보시면 지금 정확하게 이제 두 발이 맞아가지고 건물이 완전히 내려앉은 이제 모습들이 이제 보이는 거죠. 이제 크림반도 쪽인 거죠? 그렇죠. 저기는? 크림반도 쪽. 그러니까 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거기에 뭔가 해군이나 공군 관련 시설을 넣기가 이제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미국이나 영국이 제공했던 장거리 타격 미사일들을 네.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활용을 이제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이제 전선이 이제 멀어지고 있어요. 네. 이를테면은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이제 무인기를 동원해서 러시아 국경 내에 한 130km 정도, 15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제 공격을 하는 일이 벌어지고 러시아 같은 경우도 이제 샤헤드라고 이란제 이제 그 무인 자폭기 네. 이걸 동원해 가지고 지금 계속 공격을 이제 확대를 이제 해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누가 이기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가 어떻든 간에 느리지만 뭐 미국 정보 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전시 경제로 재편하는데 상당 부분 성과를 거뒀다. 러시아가. 네. 그러니까 이제 전시 경제라는 것들은 일단은 전쟁에 생산되는 군수품 네. 이런 거를 이제 생산하는 쪽으로 기존 공장을 바꾸는 이제 그런 과정인데 이것들이 이제 꽤 많이 진전이 됐다라고 이제 미국이 이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러시아 같은 경우 그 동안에 이 미사일 재고가 떨어져가지고 네네.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제 미사일 공격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사일 재고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라고 미국이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어디 딴 나라에서 갖고 오긴 좀 굉장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그 재고가 떨어졌던 이유가 미사일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예, 뭐 그다음에 이제 여러 센서, 네네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서방 국가들로부터 그동안에 도입을 했었는데 이게 다 틀어 막으니까 이제 안 됐던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일부는 러시아가 이제 자체 생산, 그다음에 일부는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서 2중, 3중으로 이제 우회를 해가지고 네네네. 들어오는 루트들을 어떻든 이제 확보를 한 거죠.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 정부 당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느리게는 할 수 있으나 네. 이걸 막지는 못한다. 예,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거 참 쉽지 않은 싸움이 된다라고 이제 미국이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시간은 약간 그러면 러시아 편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이제 뭐 현재와 같이 계속 쏟아붓고 네. 이제 대립을 하면 계속 이제 서로가 맞서는 상황인데 네. 어떻게 보면 처음 생각했을 때 보면 서방 국가들이 확 밀어주면 러시아가 이제 고립된 러시아가 네, 이제 못 버티고 어느 정도 좀 축소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했는데 러시아가 이제 나름대로 방식으로 이제 변화하고 이제 버티는데 성공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핵심은 사실 포탄입니다. 포탄. 그것도 이제 뭐 152mm나 155mm 같은 이제 중포 이제 야포 포탄이 제일 중요한데 러시아 같은 경우도 지금 원래 전쟁 전에는 연간 한 100만 발 정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가 있었는데 네. 이거를 지금 200만 발까지 늘리는데 일단 성공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됩니다. 200만 발 정도 되면은 지금 이 서방 국가 현재 우크라이나에 미국 그 무기를 제공해주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의 생산 능력보다 한 7배 정도 되는 겁니다. 200만 발이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두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방 같은 경우는 155mm 한 발 만드는데 $5,000, 한 700만 원, 700만 원 좀 안 되는 정도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한 $600, 거의 10분의 1 가격으로 지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뭐 대신 품질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뭐 품질이 좀 떨어져도 뭐 10발 중에 한 발 불발타나도 10발 쏘는 게 낫죠. 네. 그러니까 이제 2022년 전쟁이 터지고 난 다음에 한 1,000만 발 정도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200만 발 생산해도 사실은 그 첫 해 러시아가 보여줬던 것처럼 하루에 막 10만 발씩 쏟아붓고 하는 것들은 이제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래도 상당 부분 능력을 이제 복구를 했다. 그런 상황이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서방 국가들이 몰아주고 있는 포탄, 플러스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제공해주는 이제 집속탄, 클러스터 탄을 가지고 일단은 성능이 더 우수하니까 그걸로 이제 버티고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그 생각보다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최첨단 무기들, 뭐 F 무슨 22 뭐 이런 전투기들이나 아니면 큰 규모의 어떤 미사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그게 제일 핵심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155mm, 뭐 152mm 이런 게 엄청 필요한 모양이에요. 뭐 스탈린 이야기가 맞죠. 포병은 전쟁의 신이다. 그런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잡하고 좋은 무기도 필요하지만 그러한 무기를 언제까지 쓸 수는 없거든요. 전쟁이 이렇게 길어지면. 그러면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거, 뭐 날씨가 좋던 안 좋던, 뭐 비가 맞다고 얘네들이 안 터지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뭐 날 땅에 꽁꽁 얼었다고 안 터지는 거 아니고, 쏘면 나가고 나가면 터지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진짜 뭐 무슨 미사일에 뭐 무슨 드론 뭐 이런 얘기가 엄청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도 드론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요? 네, 지금 양쪽의 드론을 보고 있으면 야, 우리 대한민국 국군 같은 경우도 이거 전면적으로 다 갈아엎고 뭔가 훈련이나 여러 가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요? 뭐 그러니까 드론이 이제 처음에는 특수한 몇몇 부대에서 날리는 것처럼 됐었는데 이제는 그 드론이라는 게 거의 뭐 소대 단위, 분대 단위에서 날리고, 그러니까 뭐 포병도 날리고, 보병도 날리고, 모두가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구사하는 전술도 점점 이제 다양해지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의 드론을 날리면 또 그거를 방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해 전파라든지 격파하는 전술도 이제 좋아지고. 그러니까 뚜껑 안 달린 참호는 이제 무게호 같은 경우는 과연 미래의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드론 위에서 보면서 하나씩 정확하게 떨어뜨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뭐 전차나 장갑 차량들도 다 이제 위에다가는 이제 프레임을 씌우고 거기다가 이제 그 모기장을 치고 다니죠. 드론은 여전히 이제 드론은 정말 무섭고 최근에 중국이 이 양측에 대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로 향하는 이제 드론 수출을 일단 공식적으로는 막고 있어요.
중국 이야기는 드론 또 강국이죠? 전 세계 드론의 90%는 뭐 중국제죠. 아. 예, DJI나 이런 네네네네. 뭐 세계 드론 시장은 중국이 꽉 잡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그걸 막으니까 네. 우크라이나가 요즘에 좀 힘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서방 국가로 수출된 드론을 다시 수입해가지고 네. 그거를 개조한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부품을 만들어서 가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네.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국이 이제 말로만 이제 러시아도 막는다라고 하고 근데 러시아 쪽으로는 계속 가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자세한 사항은 좀 지켜봐야겠죠 이제 보면.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일단 북한이 러시아랑 또 만나서 예. 아마 무기를 주는 걸로 결론 난 거죠, 그거는. 글쎄요, 뭐 공식적으로 결론 난 건 없으니까 네.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신문에도 두만강 그러니까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북한 기차역에 컨테이너 이제 화물 열차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실어 나른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뭐 어떻게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뭐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넘어가고 있다라고 네네네.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봤을 때도 고려할 게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지원 수위를 높이면 네. 이제 과연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라는 이제 이러한 고민도 이제 되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도 사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전쟁이라기보다는 이제 점점 우리하고 가까워지는 이제 그러한 전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점점 전쟁은 길어지고 뭔가 변화는 안 보이고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던 그 이른바 서방이라고 하는 뭐 미국과 유럽의 나라들은 여론이라든지 뭐 정치권에서도 이전과는 좀 다른 목소리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제 전쟁에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전쟁에서 예. 뭐 지속적인 뭐 물자 뭐 보급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게 결국 돈이에요. 돈. 예, 돈이 많으면 전쟁 네.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예, 그런데 이 돈을 제일 많이 지원해 준 나라는 당연히 이제 미국이죠. 미국이 현재까지 한 40억에서 50억 달러 정도 지원해 준 걸로 지금 대충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60조. 예, 60조 원 정도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고 있고 월 평균 한 27억 달러 정도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해주는데 이제 최근에 미국 정치가 이제 혼란해지면서 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이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 좀 여야 목소리가 좀 다르죠, 정치인들끼리. 얼마 전에 뭐 정프로님 잘 아시겠지만 미국 의회가 이제 네. 미국 이제 정부가 이제 셧다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한바탕 하다가 일단 그 며칠짜리죠, 그 45일짜리 이제 예산안으로 통과시키면서 네. 일단은 이제 넘어갔는데 그때 원래 이제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했던 예산안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240억 달러 규모가 있었는데 이게 막판에 빠져버렸어요. 공화당을 달래기 위해서 네. 이제 이게 빠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미국이 이제 기존 미국 의회가 승인해준 예산으로 봤을 때 지원해줄 수 있는 예산은 11월 중순 이제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예요. 예, 한 50억 달러 정도. 네네. 그러니까 한 달에 27억 달러 정도씩 나간다 그러니까 50억 달러니까 한 두 달치 정도 이제 남아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여야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그렇죠. 네. 그러면 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해 주는 것뿐만 아니고 미국 무기가 우크라이나군으로 이제 넘어가잖아요. 그럼 미군 무기고가 비잖아요. 그럼 이거 채워 넣어야 되잖아요. 네. 이거 채워 넣는 계정이 별도로 있었는데 여기에도 지금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지금 16억 달러 정도만 남아 있어요. 이제 미국 무기가 없는 상황이 되는 그렇죠. 미군 무기고가 지금 비어가고 있는 이제 네. 이러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점점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세를 계속 지속하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탄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물자들, 뭐 직접적인 살상 무기뿐만 아니고 유류라든지 들어가는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하다 보니까 야 이게 11월 중순까지 버틸 수 있을까 50억 달러로?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뭐 전쟁이 처음에 터졌을 때는 초당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분위기가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의회 특히 하원을 중심으로 해서 공화당의 이제 강경파 네. 셧다운을 주도했던 이 강경파 쪽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미국 의회에서 이제 지원이 좀 곤란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 공화당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더 반대 목소리가 강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공화당 전체 중에서도 네. 이제 그 좀 이게 극단적인 세력 한 50명 정도로 이제 별도의 파벌을 이제 구성하고 있는 쪽이 이제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왜 돈 쓰느냐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제 뭐 지원을 계속 할 것이다.
그리고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필요하면 뭐 민주당과 협력해서 이제 공화당 일부 협력해서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공화당 입장이 이제 녹록지 않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쪽에서 민주당 공화당 사이 갈등 속에서 양쪽을 중재해서 어떻든 간에 예산안 뭐 임시 예산안 통과시키고 나름대로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던 이제 메카시 하원 의장이 네. 해임됐죠. 네, 네. 아, 예. 미국 사상 처음이라면서요? 예, 맞아요. 미국 234년 역사상 이제 첫 번째로 하원 의장이. 예, 하원 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제 자진 사퇴가 아니고 네. 예, 투표를 통해 가지고 날아간 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의회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셧다운되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이제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그 동안에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냥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는 것보다는 양쪽 공화당도 만족시키고 지원도 해야 되니까 이 절충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공화당이 주장하고 있는 남의 안보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보도 중요하지 않냐. 그래서 국경 지역 그 뭐 보안 강화, 네. 뭐 철책 깔고 여러 가지 하는 이 여러 가지를 백악관이 좀 받아줘라. 그러면 이제 나도 협조하겠다. 나서서 이제 공화당을 어떻게 설득을 해가지고 가보도록 하겠다라는 서로가 이제 카드를 맞바꾸면서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갑자기 하원 의장이 이제 날아가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원 의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이냐. 사실 이 메카시 하원 의장도 표를 몇 번 했죠? 열 몇 번? 20번 정도 했었나? 예. 아, 그때 이제 될 때. 예, 될 때도. 아, 그때도 참 말 많았었죠. 예, 말이 많았죠. 네. 예. 그러니까 어렵게 이제 선출을 했는데 네. 아웃돼 버리고 나니까 네. 다음에 누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보면. 네. 자, 미국 상황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 됐고 그러면 네. 저 나머지 유럽 국가들은 어떻습니까? 그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부분이 이제 내각제 국가다 보니까 총선 결과가 이제 이 우크라이나 지원과 이제 밀접하게 연관이 이제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우크라이나와 가까운 지역, 뭐 폴란드라든지 슬로바키아라든지 뭐 이 동유럽 지역의 국가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에 이제 열성이었는데 네. 그 중에 한 국가였던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총선을 치렀는데 친러 성향의 정당이 이제 일당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반은 아니니까 이제 네. 연정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뭐 방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는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제 그동안에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의 첫 번째로 이제 기갑 차량, 뭐 미사일, 그다음에 본인들이 갖고 있는 미그 29 다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열심히 이제 밀어주고 있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제 파손된 중장비들은 이제 슬로바키아로 나와요. 나와서 여기서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제 네네네.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슬로바키아가 이제 입장이 바뀌나? 예, 이러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 우리도 힘든데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게 맞아? 그리고 러시아와 계속 관계가 껄끄러워지면 우리한테 좋을 거 없잖아.라고 하는 이제 경향이 이제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고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이제 동부 지역 쪽이 좀 가난하고 이제 친러적 성향이 강한데 이번에 이제 그쪽 힘이 이제 많이 이제 실린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한 축이 흔들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네. 더 큰 문제는 지금 폴란드입니다 사실. 폴란드. 예. 폴란드가 뉴스가 좀 종종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폴란드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와 이제 순망 치안이다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딱 맞는 이제 그러한 관계였죠. 우크라이나가 망하면 다음에 우리 차례다. 바로 옆에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밀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피난민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그 무기고를 채우기 위해서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네네네네. 지금 이제 사들이는 나라가 이제 아, 폴란드인데 그러네요. 이 폴란드가 이제 10월 15일 날 10월 얼마 안 남았네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총선 예정인데 이때 이제 어떻게 될지를 좀 봐야 돼요. 아, 여론이 근데 썩 그렇게 우호적이진 않은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지금도. 원래도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 뭐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동부 서부 이제 갈등이 좀 이제 심한 편인데 이제 별로 상황이 이렇게 아주 뭐 명확하게 좋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이 우크라이나랑 이 폴란드가 또 한바탕 아주 얼굴을 붉히고 싸우는 일이 사실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랑? 예. 뭐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곡물 수입을 이제 네. 둘러싼 갈등이죠.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곡물은 무겁고 네. 양이 많으니까 배로 흑해에서 배로 실어가지고 이제 아프리카나 중동 국가로 많이 수출했는데 이게 네. 막혔잖아요. 네. 제대로 안 되니까 이 물량이 대부분 철도나 도로를 통해서 인접한 폴란드로 일단은 넘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곡물이 동유럽, 폴란드 쪽으로 이제 왕창 넘어오니까 네. 동유럽 지역의 곡물 가격이 대폭락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폴란드 농민이나 이 동유럽 지역 농민들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이 뭐 반토막 이렇게 나는 이제 상황이 된 거죠, 보면은.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EU가 나서 가지고 이제 일시적으로 금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일단은 어느 정도 가격을 이제 조정을 했는데 이 조치가 끝났어요. 이제 끝났는데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이 네 나라는 우린 계속하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갑자기 관계가 냉랭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폴란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온 거죠. 뭐 우크라이나가 너희들 자꾸 배은망덕하게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너희들한테 더 이상 무기 지원 못해. 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나온 상황인 거죠,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이제 중재를 해가지고 네. 최근에 일단은 합의는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접경 지역, 폴란드하고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곡물을 실은 어마어마하게 긴 열차들이 계속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것들을 일단은 저 리투아니아 쪽으로 빼서 그쪽에서 다른 항구로 이제 수송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폴란드에 풀리지 않고 다른 나라로 경유를 해서 가는 쪽으로 일단 합의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 이게 철통 같던 이제 폴란드, 우크라이나 이것도 좀 삐걱거리는 거 아니야? 여기에 더해서 이제 뭐 원래부터 삐걱거리던 이제 헝가리.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코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 의사가 당초 60%를 훌쩍 넘었는데 지금 한 40%까지 국민 여론이 좀 이제 줄어들고 있고 뭐 처음부터 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이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그냥 그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 65% 정도가 그냥 현재 상황에서 빨리 휴전하고 그냥 그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땅을 러시아한테 넘겨주는 게 맞지 않냐. 그래요. 네, 원래 이제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제 친러적 성향이 이제 강한 국가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얘기 들으면 우크라이나는 엄청 서운하긴 하겠네요. 그죠? 그런데 뭐 도와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 보면 만약에 이렇게 뭐 미국이 지금 400 몇십억 달러 줬고 그다음에 뭐 다른 나라들도 실제로 직접 군사 지원만 이만큼 나가는 거니까 직간접적으로 나간 거 하면 더 되죠. 그렇겠죠. 이만큼 했는데 작년과 같이 이제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땅을 이만큼 확 넓히고 뭔가 성과가 나고 이렇게 보여주면 이 도와주면 좀만 더 도와주면 뭔가 되겠다. 그렇죠. 현응감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작년의 승리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군을 도와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라는 게 보면 항상 그래요. 도와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성과를 보여라. 라는 압박을 이제 하는 거고 그 압박에 대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내면 지원이 계속돼요. 근데 그 지원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지원은 줄거나 이제 끊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1950년 전쟁이 딱 터졌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50년 쭉 올라갔다가 51년 이제 50년 네네. 51년 사이에 또 이렇게 쭉 내려오고 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한국군이 정말 취약하고 부끄러운 면을 많이 보이면서 막 군단이 날아가고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을 겪었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그래도 어떻게든 한국군을 훈련시켜서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그 많은 추가적인 비용을 투입해가지고 한국군을 제대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네. 51년 하반기부터 이제 투입을 합니다. 전선에. 훈련된 한국군인들이. 예, 그렇죠. 네. 미국한테 제대로 이제 훈련을 받은 한국군들이 이제 다시 투입이 되는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면밀히 관찰을 한 거예요. 잘하나? 못하나? 성과가 나나 안 나나? 그런데 어떻든 간에 한국군이 거기에서 주로 이제 고지전이죠. 네. 미군이 하기 싫어했던 고지전에 투입이 돼가지고 성과를 내고 지켜내고 점령도 하고 하니까 지원이 계속 이어져서 결국은 53년까지 이어지게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남부전선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 우크라이나가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남은 시간이 글쎄요. 일단은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한 2달? 아주 추울 때는 못 싸우나요, 여기는? 그러니까 라스푸티차가 이제 진흙탕이 되니까 네. 아예 추워버리면 또 싸우죠. 근데 이제 춥다가 좀 날 풀리면. 네, 날 풀리면.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너희 남부 지역에서 라스푸티차 지금 여기 곧 닥쳐오는데 한 11월 달 되면 더 이상 못 하는데 지금 이렇게 속도 나서 되겠냐? 라는 입장이고 이제 우크라이나는 야, 너희들이 말한 라스푸티차는 저 동부전선 그쪽이지 여기는 흑토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 별로 없어. 그러니까 계속 싸울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상황은. 예. 이제 뭐가 제일 관건이겠습니까? 앞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미국은 24년 내년 대통령 선거잖아요. 네. 예, 내년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뭔가 확실한 성과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이든 대통령은.
얼마 전이죠. 지난 8월 달인가부터 이제 F-16 네. 유럽 동맹국들이 제공하는 F-16이 우크라이나군이 이제 훈련을 받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내년 초부터 아마 투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줄 수 있는 이제 거의 모든 무기를 다 주고 네.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다 쏟아부어서 우크라이나가 뭔가 보란 듯이 성과를 내야 이제 202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유리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 내년 정도까지는 분명히 전쟁이 계속될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우크라이나가 계속 밀어붙이고 러시아가 이렇게 방어하는 이런 형태가 계속 될지, 네. 아니면 이제 한겨울이 되면 반대로 오히려 러시아가 반격에 나서고 우크라이나가 이제 수세로 이제 방어전에 나서야 되는 이제 이런 모습이 될지 사실 좀 지켜봐야 됩니다만, 이 민주주의 국가들이라는 나라 특성이 그렇잖아요. 국민의 여론이라는 게 중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변화, 반응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에 따라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기가 좀 쉽지 않은 면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쫄리고 있는 거죠. 아마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지금 같은 지원은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없죠. 당장 아마 당장 없죠. 딱 끊을 가능성이 이제 높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쨌든 전쟁은 내년 미국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확실한 결과를 내고 그 선에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무한정 길어질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러시아는 또 그런 거를 뭐 은근히 좀 노릴 가능성도 좀 있긴 있겠네요. 그렇죠. 상대방이 지칠 때까지 이제 어떻든 러시아도 막대한 비용과 이제 희생을 치르고는 있습니다만, 뭐 기다리면 시간은 우리 편 아니겠느냐, 뭐 그런 생각을 라는 쪽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술을 또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나저나 이 전쟁 때문에 고생하시는 진짜 많은 분들이 뭐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다 충격이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상이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각자의 셈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냉혹한 현실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최진영 박사님과 함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 전쟁 상황 체크를 좀 해봤고요. 지금 바뀌고 있는 온도라고 할까요? 하여튼 다른 나라들의 이 분위기들, 요것도 우리가 잘 한번 좀 살펴보면서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좀 한번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하고요. 뭐 특별한 변화 사항 있으면 우크라이나 이야기 언제라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재무제표와 용어들, 친절한 투자 멘토 사경인 마스터가 매주 새로운 콘텐츠로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재무제표 분석과 포트폴리오 구성, 뭐 양대 재무제표라고 그러면 대차대조표랑 손익계산서가 있거든요. 매수 매도 방법, 이때 사는 게 좋겠네, 이렇게 사면 좋겠다. 근데 이렇게 살려면 뭘 해야 되냐면요, 나머지 3분의 1은 놔둬봅니다. 어디까지 가는지. 실전 투자 팁까지 알려드립니다. 오직 3프로 멤버십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